어, 입자라는 말이 이게 이제 새롭게 교과서를 개정하고 하면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부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요 3, 4강께 먼저 나오고 1, 2강께 나중에 나오는 게 맞는데 뭐 형 교육과정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냥 우리 쉽게 설명하면 알갱이죠. 책에 보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 하고 네가 지금 2학년 1학기 과정을 어느 정도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녀석들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2학년 내용을 배웠으니까 2학년 내용을 얹어서 같이 가면 좋잖아. 잠깐 원자죠.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다음 주 수요일 수업 때 내가 정확하게 잡아줄 거예요. 원소랑 원자 다른 개념입니다. 원자예요.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분자가 되겠죠? 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든 분자로 구성되어 있든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은 결국 뭔데요? 분자하고 결정을 말하는 거야. 얘는 분자랑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분자나 결정은 원자, 분자,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한 소리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입자 운동이라 해서 모든 입자는 스스로 운동 중이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멈춰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절대 영도로 내려가면 돼. 그건 이론이고. 근데 이론적으로 좀 더 깊게 따져보면 절대 영도는 갈 수 없는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갱이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계속 지금. 2학년에서 원소론 배웠어요. 맨 처음에 1원 소설, 4원 소설. 그때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자설 연속설의 대립이 연결되잖아요. 다음 주에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 그 과정에서 입자라는 말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된다? 빈 공간을 동반하죠. 그리고 이 빈 공간이나 이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내용, 그러니까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라는 거를 분류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문제는 이런 입자들, 원자, 분자, 이온 같은 이런 입자들은 눈에 보일 만큼 큽니까? 물론 큰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일 만큼 큰 입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입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매우 작죠. 그렇게 작기 때문에 고사성어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부산 사투리로는 안 보이하나 라는 말로 우리가 이 입자들을 모형을 통해서 모델링한다는 거죠. 쟤네들이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그 입자가 이러한 구조고 그 입자가 이런 구조로 연결돼서 요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얘 성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입자 모형이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 입자로 구성된다. 입자 모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한다. 근거는 예시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예가 있느냐? 자, 입자운동의 예 첫 번째가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너 어차피 공부 계속 해야 될 거고 내가 니를 한 명인데도 받은 거는 그래서 어차피 너를 과거 영재학교까지 보낼 목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지금 급하긴 한데 과거는 보내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확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너 공부할 때 생물에서 되게 많이 나와야 돼. 확산이라는 거는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농도가 높다, 농도가 낮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입자가 많다, 여기에 입자가 적다. 그리고 모든 입자들은 어떻게? 100% 랜덤하게 지 맘대로 운동하니까 막 운동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은 입자 개수만큼 확률이 존재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100개가 있다, 여기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에서 10개로 갈 확률과 10개에서 100개로 올 확률은 10대 1이 되잖아. 이렇게 확률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된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오더라. 그렇겠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동해서 농도가 균일하게 변하더라. 왜? 그게 더 안정하니까. 결론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 확산의 얘, 대부분 향기, 냄새, 기차 입자들의 운동이죠. 그리고 물에 잉크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산의 예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저기 봐봐. 냄새, 전기모기향, 냄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 말고도 잉크가 퍼지는 것도 확산이다. 자, 그럼 여기서 퍼져나가는데 어떤 조건이냐? 어떻게 하면은 더 활발하게 퍼져나가느냐인데, 어차피 너 물리도 해야, 맞다, 물리도 하지. 그럼 물리를 지금 당장 예를 들 수는 없겠네. 학교가 어디죠? 덕명? 저쪽이냐? 저 산 건너? 무슨 동이지? 전포동? 아, 저쪽이구나. 헷갈렸다, 쏘리. 학교가 쪽 보자, 덕명. 좀 오래됐죠? 건물 낡았지? 아무리 여학교라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죠? 여름에 많이 나, 겨울에 많이 나? 조금 더 많이 나는, 여름에 많이 나죠? 그 이야기가 이거죠. 지금 냄새가 퍼지는 게 확산인데 여름에 많이 난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온도가 높을 때 확산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첫 번째 요인은 온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입자들의 운동에 활발해지는 정도, 입자 운동 속력 제곱이 절대 온도랑 비례해. 그럼 온도가 4배나 올라가면, 절대 온도 기준으로 4배 올라가면 속력이 2배로 빨라져요.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절대 온도를 4배 올리려면 한 800도, 900도 돼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거 왜 절대 온도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에 비례해서 운동은 활발해진다.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잘 퍼지겠죠. 자, 두 번째. 자, 퍼져나가야 되는 물질. 입자의 상태가
퍼져나가야 되는 물질이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커피 혹시 마시니? 아직은 커피 마실 나이는 아닌가? 아이스 커피. 마셔, 벌써? 그, 가루 설탕 넣는 거랑 그 설탕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진짜 좀 고급 카페 가면은 그 비정제 설탕이라고 사탕 조각 같은 고체 덩어리 설탕도 있죠. 가루 설탕도 있죠. 쭉쭉 짜놓는 시럽도 있죠. 어느 게 제일 잘 녹아? 시럽이 잘 녹죠. 덩어리 설탕이 제일 안 녹고. 퍼져나가서 골고루 단맛이 퍼지는 게 확산이라 그랬잖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제일 잘 퍼진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보면 고체와 액체를 따지면 액체가 더 잘 퍼지죠. 왜 액체가 더 잘 퍼질까를 생각해버리면 액체와 기체의 관계도 이해가 돼.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결국은 뭐냐면 고체가 왜 딱딱하냐를 생각해보면 고체는 왜 딱딱하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붙어있는 힘이 커서 그래. 봐봐. 고체는 얘네들끼리 입자들이 붙어있는 힘이 크니까 내가 이거 손가락을 찔러 넣어도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가지죠. 액체라면 좀 빽빽하게 모여있는 건 비슷하지만 알갱이 사이에 인력이 약하니까 내가 손을 쑥 찔러 넣으면 쑥 들어가죠. 우리가 벽을 뚫고 뛸 수는 없지만 물을 가르면서 뛸 수는 있지. 자, 물을 가르면서 뛰는 게 편해요? 공기를 가르면서 뛰는 게 편해요? 공기를 가르면서 뛰는 게 편하죠. 그 이야기는 뭐다? 공기들은 입자들끼리 붙어있는 힘이 더 약하고 거의 없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를 볼 땐 입자 상태에 대한 건데 결국 이거는 인력의 요소로 인해 얘는 입자 운동이라는 요소로 인해 확산의 정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까지 같이 이해를 하자고요. 좀 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 끌어들여서. 그지? 세 번째. 이번에도 또 고, 액, 기, 진공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입자의 상태가 아니라 매질이라고 하는데 퍼져나가야 되는 곳. 그 물질이 퍼져나가야 되는 물질이 골고루 섞여서 나가야 될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진공이냐에 따라서 어디가 운동이 제일 편하다? 진공이 제일 편하고 고체가 제일 힘들죠. 이거는 얘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바로 그 공간을 이루는 인력과 아까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지나가다가 충돌하면 튕겨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튕기고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쭉 가라앉으면서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 게 완벽하게 똑같이 퍼져나가면 우리 물결 퍼지는 것처럼 둥글게 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퍼져나가? 막 어디는 빠르게 막 꾸불꾸불 퍼져나가지. 왜? 그걸 현미경으로 본다면 뭐를 볼 수 있다? 그렇지. 막 부딪혀 튕기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빈 공간이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많고 그래서 충돌도 안 될 거고 방해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넓고 인력이 약하니까 파고 들어가기도 쉽겠지.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벽을 뚫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기 마블 영화에 나오는 비전이 아니니까 벽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걔는 이제 설정상 자기 밀도를 기체나 더 작은 미리자로 바꿔서 통과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저항이 줄어드니까 그건 사실 빈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얘가 적지? 좀 애매한데 여기다 적자. 네 번째가 퍼져나가야 되는 입자 질량인데요.
요거는 아까 내가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적었어요. 왜냐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온도랑 운동 에너지라는 게 같다라고. 네가 우리가 물리 파트면 아마 3주 차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아니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다음 주 수요일 물리 파트에서 아마 배우게 될 내용인데 운동 에너지라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여기서 m이 질량이에요. v가 속력이야. 근데 얘가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 말은 뭐다? 온도가 같으면 가벼울수록 속력이 커질 수 있죠. 맞지? 무거우면 속력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지. 같은 공기 안에서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기체가 더 잘 퍼져나간다가 되는. 요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어디를 펴냐면 17쪽 한번 펴보세요. 17쪽에 있는 밑에 1번에 설명이 있죠. 자, 여기 봅시다. 그 설명서를 여기서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에 유리관이 있어요. 요쪽에는 뭐를 묻혔다? 염화수소. 자, 화학식 2학년들 찍어보기. 얘입니다. HCl이에요. 염산 사실은. 염화수소. 공유결합 물질이긴 한데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서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암모니아수를 묻혔다 했죠. N3. 그러니까 염화수소 수용액이 염산이거든요. 염산의 특징은 이 HCl 분자가 날라나와요. 암모니아수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암모니아 분자가 날라나와요. 근데 문제는 원자 무게는 양성자, 중성자가 차지한다는 건 배웠죠. 학교에서도. 얘는 원자 번호 1번의 질량이 1이야.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의 질량이 35는 평균 따지면 35.5인데 보통 35라고 치면 돼. 그럼 얘는 36이나 되네, 질량이.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라서 14고요, 질량이. 수소는 한 개 1이니까 얘는 17이죠. 즉 얘는 질량이 36이고 얘는 질량이 17이야. 누가 빠를까? 암모니아가 빠르겠죠. 즉 사실은 요걸로 이 공식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거리 비율도 잴 수 있죠. 훨씬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고 염화수소가 적게 나와서 여기에 보면 흰 연기가 생긴다 돼 있는데 사실은 흰 연기가 아니고 고체 가루가 생긴 겁니다. 요 둘이 화학 반응하면 NH4Cl, 염화암모늄이라고 하는 가루가 생겨요.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라서 반응 되게 잘하거든. 그렇게 해서 염화암모늄이라는 이런 가루가 생겨서 여기에 그 입자들이 너무 작은 입자로 만들어지니까 공중에 봉봉 날아다녀서 연기처럼 보이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가루로. 자, 얘가 짧게 갖고 얘가 멀리 왔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방금 우리가 배운 요 내용들을 좀 더 네가 확실하게 이해하자고 요거 실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온도를 높이면 뭐가 바뀔까요? 이 실험에서. 이 실험하는 장소의 온도를 높이면 혹은 내리면. 그치, 온도를 높이면 얘가 더 빨리 만들어질 거고 온도를 내리면 늦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물어보자. 이 아이디어를 해봐. 이 연기의 위치를 좀 더 암모니아 쪽으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염화수소 수용액을 그치. 요쪽 관의 온도를 좀 더 요쪽 부분의 온도를 높이거나 요쪽 부분의 온도를 낮추면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관 안쪽을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니 똑같이 생기죠. 생기는 위치는 똑같은데 훨씬 빨리 생기죠. 아니 진공으로 빨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빨리 생겨요. 그러니까 온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왜? 기체보다 진공이 확산을 빨리 하게 해주잖아. 즉 양쪽에서 입자들이 날아오는 속력이 더 빨라질 테니까 연기가 생기는 위치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등 만약에 1학년 때 내신 시험을 친다면 이게 여기에 생기는데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뭐 진공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를 그 다음 설명 중 잘못된 이야기를 한 친구는 누구냐, 맞는 말을 한 친구는 누구냐 해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나왔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자율학년제였죠. 그래서 시험은 안 쳤을 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배울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응? 자, 확산 개념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문제 봐봐. 다시 17쪽에. 자, 요렇게 실험을 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확산이 빠르다. 맞는 말이죠. 암모니아는 염화수소보다 가볍다. 맞는 말이죠. 진공이라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훨씬 빠르게 생길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암모니아 솜 쪽으로 치우칠 거다. 그치. 더 빨리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서 암모니아로 치우치게 하려면 진한 염화 앞에 전제 조건을 더 달아야 돼. 진한 염화수소 수용액 쪽 온도만 높여야 되는 거지. 그냥 양쪽을 같이 높이면 그냥 둘 다 빨라져서 둘 다 똑같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비슷한 실험이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 12쪽에 암모니아 확산 실험.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지시약이죠. 염기성에서 빨간색을 띠게 되는 지시약입니다. 산성, 중성일 때는 색깔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뭐를 떨구면 암모니아를 떨구면 결국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니까 어떻게 안쪽 솜에서부터 색깔이 빨갛게 변할 거다. 저 실험하면 냄새는 끝장나겠죠. 하기 싫습니다.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렇게 입자가 스스로 확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럼 생물이 되면 얘네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소비되지 않겠죠. 우리 몸에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너희들 학교 시험 칠 때 확산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2학기 중간에. 언제 나오게? 호흡에서 나와요. 우리 폐포, 조직세포, 폐포와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의 원리가 확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소 농도는 밖에서부터 세포로 갈수록 낮아질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포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야지 확산으로 그 기체가 퍼져나갈 거니까요. 됐죠? 자, 정리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증발. 증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발이라는 것은 물체가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것. 심할 경우 고체에서도 됩니다.
이거는 여자들은 잘 못 느끼고 남자들은 이제 아주 상당수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군대 가면 알게 돼요. 꽁꽁 얼어있던 빨래도 마른다. 그러니까 언체로 말라요. 영하 10도, 영하 20도의 빨래를 밖에 널어놓으면 당연히 얼겠지. 근데 얼어있는 걸 가만히 널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그대로 말라요. 말라요. 입자운동의 신비입니다. 어쨌거나 눈인 상태에서 승화 형태로 말라요. 즉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끓음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끓음은 끓는 점에서 액체가 뭐가 되는 거다? 기체가 되는 건데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용기에 요렇게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증발은 어디에서 입자가 날아나가는 거냐면 표면에 있는 입자가. 자, 이하의 온도에서 액체에서 기체의 변화가 어디? 표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요 표면에 있는 입자가 기체로 날아나가는 게 증발. 요 안쪽에 있던 입자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나가는 게 끓음이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증발하는 입자는 표면에 있잖아. 그럼 이 입자는 주변에 있는 알갱이들과 사이에 인력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내부에 있는 입자는 그 주변에 있는 입자가 뺑 돌아서 인력을 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빠져나오기 쉬울까요? 그치, 이쪽이 빠져나오기 쉽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밖에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훨씬 더 도망쳐 나오기 쉽겠죠? 마지막 하나, 사실 얘는 입자 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이까지 도움닫기도 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운동하면서 표면에 올라온 녀석이 우연히 에너지도 공급받는데 끌어당기는 인력은 약하니까 그대로 튀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끓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입자 운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끓는 점에 해당되는 온도를 공급받으면 요 인력을 다 끊고 여기서 기체가 되고 그 기체 바굴끼리 모여서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 끓이면 거품이 어디서부터 생겨? 냄비 바닥에서부터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게 사실은 공기방울이 아니라 뭐다? 수증기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증발, 여기서 나가면 끓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면에서, 끓음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 더, 뭐도 있다? 밖에 있는 녀석이 뛰어드는 놈도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응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응결은 네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많이 보죠. 아이스 음료를 사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컵 표면에 물이 생기죠. 커피가 새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전부 다 뭐다? 그치,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차가운 컵 표면에 왔다가 그대로 들러붙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물방울로 바뀌는 거야. 자,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실제로 우리가 증발이 된다는 것은 실제 증발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다? 증발되는 량이 응결되는 량보다 클 때가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결되는 양은? 응결이라는 거는 증발량보다 응결량이 많으면 우리는 응결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두 개가 같은 걸 뭐라 그러게? 같을 수도 있잖아, 우연히. 그럼 그건 뭐게? 얘를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라, 그러니까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증발되는 만큼 저절로 뭐도 일어난다? 응결도 일어난다. 혹은 응결이 돼서 빈자리가 생긴 만큼 뭐가 일어나고 있다?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런 포화 상태일 때, 다른 말로 습도 100%일 때 빨래는 마를까 안 마를까? 이때는 안 말라, 못 말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고 존재한다. 빨래만 있다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증발돼봐야 응결이 빨래 표면에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안 마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해 보죠. 보통 우리 증발이라는 건 결국 마른다잖아. 그럼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증발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그렇죠. 습도가 낮아야 돼요. 왜? 그치. 정확하게는 습도가 낮아야 증발은 잘 되고 응결이 적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원래 가장 핵심은 이거죠.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어떻게 된다? 그치. 입자 운동이 증가하고요. 사실은 네가 이제 2학년 2학기 학교에서 화학 파트 배울 때 제일 싫어할 단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포화 수증 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학년 2학기에 뭐가 있냐면 혼합물의 분리에 석출량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랑 3학년 1학기 지구과학 파트에 그 수증기의 응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 물에 녹아있는 고체 용질이 쫓겨나는 거랑 공기에서 수증기가 쫓겨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입자 운동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온도가 높은 공기일수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량이 늘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바닷가 쪽 보면, 아니면 너희 전포동이니까 너희 동네 뒤에 황령산 꼭대기 보면 맨날 구름 껴있고 안개 껴있고 그렇잖아. 아침에는. 낮에는 덜하죠. 왜? 수증기량은 공기가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비슷하게 있는데 아침은 온도가 확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들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주는 거야. 더 가지고 있던 건 전부 다 뭐로 바뀐다? 물로 바뀌어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거야. 근데 낮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이 마르죠. 근데 새벽 되면 다시 이슬 맺히고 안개 끼고. 요거는 이제 심합니다, 나중에. 자, 세 번째. 자, 빨래 잘 마르는 날 바람은 잘 불어야 되죠. 왜 잘 불어야 될까? 그렇지. 증발 직후에 수면 윗부분만 따지면 습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바람으로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바람으로 밀어야 응결되는 양이 감소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면적.
빨래를 털어서 펴서 널어놔야 잘 말라요? 꾹 짠 채로 가만히 놔둬야 잘 말라? 펴야 되죠. 왜? 그쵸. 아까 이야기했잖아.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치. 증발은 사실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쿨토시. 그 쿨토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배울 내용이긴 한데, 원래 더운 날 땀이 나는 이유는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열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쿨토시를 차면은 더 깝깝해야 되는데 더 시원한 이유는 쿨토시가 우리 피부에 있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그 구조, 섬유 구조적으로 표면적을 넓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빠져나온 땀을 뭐 해버린다? 빨리 증발시켜버려. 그 가운데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증발 이야기와 응결 이야기도 했죠. 자, 여기까지 그냥 쭉 필기 바로 따라왔죠?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증발 이거 말고 브라운 운동 뭔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브라운 박사가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규정하기 이전에 페트리 접시에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 꽃가루를 톡톡톡 떨어뜨리면 이 꽃가루들이 이렇게 각 안 잡히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꽃가루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 브라운 박사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라이프 포스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꽃가루에도 생명이 있다. 모름지기 생명이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꽃가루가 물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꽃가루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과학자들이 의문을 표하겠죠. 박사님, 먼지도 움직이는데요? 박사님, 야, 먼지에도 세균이 있잖아. 그렇게 우겼어요. 그런데 브라운 박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꽃가루가 물 분자, 물 분자랑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동동동 떠있는 꽃가루에 물 분자가 와서 부딪히니까 얘네들이 튕기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고 먼지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입자 운동의 근거예요. 그리고 확산 비슷한 거 중에 삼투현상, 뭐 뒤에 가서 어차피 배울 건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냥 시간 나오는 김에 같이 할게요. 집에서 목욕한다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시원하다 하고 있다가 손을 뜩 보면 놀라죠. 주글주글. 왜 그렇게 되게? 밖에 있는 물이 네가 들어와서 그래. 삼투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투과성막, 삼투막이라고 부르는 막이 있어요. 보통 이제 셀룰로스나 세포막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막이 있는데 이 막은 왜 반투과성막이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막이야. 그래서 어떻게? 설탕 같은 큰 알갱이들은 통과가 안 돼. 얘네들은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유분자는 알기가 되게 작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통과가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응? 그런데 여기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설탕이 있고 물도 있죠. 여기는 뭐만 있다? 물만 있죠. 만약에 이거 내가 맹물에 설탕 시럽을 꾹 짜 넣었으면 설탕 입자가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양쪽 다 물이니까. 그래서 농도가 균일하게 골고루 흩어지는 게 확산이죠. 농도가 균일해져야 안정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설탕이 못 가잖아. 그럼 얘는 고농도, 얘는 저농도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각해보면 여기에 설탕이 있다고 여기에 설탕이 적다는 말은 여기가 물이 많다, 여기가 물이 적다가 되지. 거꾸로. 여기가 뭐다? 저농도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많다, 여기가 물이 적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정확하게는 여기서 일로 오는 물의 양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물의 양이 어떤 거다? 더 많은 거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수위가 올라가고 여기는 수위가 내려오겠죠. 물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민물에서 놀면 손이 팅팅 불죠. 해수욕장 가서 놀면 불까요? 땡기죠. 막 얼굴도 땡기고 팔도 땡기고 허벅지 종아리 다 땡기지. 왜? 바닷물은 우리 몸보다 짜거든. 그럼 바닷물에서 놀면 어떤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혹시 김치 담그시는 거 본 적 있어? 도와주거나? 맨 처음에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 아니, 그냥 배추에다가 소금만 뿌려 놓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잔뜩 소금물이 생겨 있지. 그게 어디에서 나온 물이냐? 배추에서 나온 물인 거죠. 그래서 화분 가장 죽이는 기본 패턴. 화분을 선물로 받거나 사와. 잘 키워. 그러다가 좀 게을러져서 물을 며칠 안 줘. 식물이 시들시들해. 화분을 살려야 된다라고 큰일 났다 하면서 꽃가게에 가. 그럼 화분 영양제라는 게 보여. 몇 개 사와. 빨리 살리고 싶어서 화분에다가 화분 영양제를 원래 커다란 화분에 하나만 꽂아도 되는데 화분에다가 막 2개씩 꽂아. 빨리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 모습은 결과는 뻔하죠. 이제 어떻게 된 거다? 식물은 죽어버리죠. 왜? 그치. 바깥에 흙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뿌리에서 물을 흙으로 쫙 뺏긴 거야. 말라준. 요런 것도 다 담죠. 쉽게 말하면 뿌리가 절여진 거죠. 급하게 다이어트 맞추는 법. 바닷물에 몸을 푹 담그고 몸 안에 수분을 쫙 뺀 뒤에 무게에 서면 진짜 빠진다. 근데 그거는 100% 요요죠. 물만 마셔도 요요입니다. 왜? 내 몸에 수분을 억지로 뺀 거잖아. 그럼 당연히 물 먹으면 농도 맞춘다고 쫙 채우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싱겁게 먹기죠.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게 나트륨 이온으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 그럼 나트륨 이온을 작게 먹으면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줄여집니다. 됐죠? 자,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압력이라는 개념부터 좀 배워봅시다. 사실 압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유체역학이라고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와 관련해서 힘을 주고 받게 될 때 액체나 기체는 힘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압력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하고 밀도라는 개념이 나중에 물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된다? P는 A분의 F가 되고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같은 단위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하나를 하고 들어갈게요. 옛날에 갈릴레오랑 뉴턴이랑 파스칼이 숨바꼭질을 했거든. 갈릴레오가 술래였어. 갈릴레오가 커다란 나무에 딱 이렇게 눈을 가리고 100번을 세알리고 잡으러 가면 돼. 그러면 그동안 뭐 해야 돼요? 뉴턴하고 파스칼은 숨어야 되죠. 근데 갈릴레오가 막 여기 나무에서 눈을 딱 이렇게 가리고 막 10, 20, 30 막 세알리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 뒤에 파스칼은 이렇게 딱 꽁꽁 숨어 있는데 뉴턴이라는 녀석은 그냥 뻔히 보이는데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서 있으면서 재밌는 걸 하기 시작해요. 요 바닥에 가로 세로 1m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 그리고 갈릴레오가 99, 100 찾는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뉴턴이 서 있잖아. 씩 웃으면서 뉴턴한테 가서 뉴턴을 딱 잡으면서 파스칼 네가 술래다 라고 외쳐요. 왜 그랬게? (1제곱미터) 안에 1뉴턴이 있으니까 1파스칼이라서 그래요. 이걸 보고 웃으면 이과. 도대체 저게 무슨 개그냐? 문과. 맞잖아. 1제곱미터 안에 1뉴턴이니까 1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이 줄래. 이과 개그. 왜? 이과 개그 화학 버전 이런 거 있잖아. 잘못 적었다. 이게 무슨 뜻이게? 아니죠. 철화리튬. 대문자잖아. 어렵습니다. 이런 거 갖고 웃는 거 보니 이과생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자, 이게 이제 압력인데, 그래서 원래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마침 볼펜 들고 있는데 볼펜을 그 심을 나오게 한 뒤에 양쪽 손가락 이렇게 사이에 끼워 보세요. 그리고 꾹 누르면 어디가 아파? 한쪽이 아프죠. 실제로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양쪽 손가락이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같거든. 근데 왜 펜 쪽이 아팠다? 그렇지. 좁은 면적에 같은 힘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손가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프게 되죠. 여기는 뭉툭하니까 넓은 면적에 같은 힘이 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은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펀지 위에 빈 플라스크 하나, 같은 플라스크인데 물이 차 있는 플라스크 하나. 그럼 하나는 어떻게 놓는다? 물이 차 있는 플라스크를 뒤집어 엎은 거. 얘랑은 누르는 힘이 다를 거 아니야.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가 압력이 더 클 거고 얘랑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얘가 스펀지를 가장 많이 움푹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고 얘는 더 듬뿍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개념에서 이런 그림으로 보통 압력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고체나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닥이나 벽을 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기체는 기체 분자가 벽에 와서 이 벽을 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왜? 기체는 끊임없이 입자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한다? 충돌로 설명을 해요. 기체 입자가 벽에 날라와서 땅 때리고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땅 때리고 튕겨 나오는 순간 이 벽에 충격에 힘을 가하겠지. 근데 기체가 한 개야, 입자가? 아니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끊임없이 이 벽에 와서 따다다다다당 때리고 있겠죠. 그 따다다다당 때리는 충격을 다 합친 게 압력인 거지. 그 충격을 단위 면적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합한 게 압력이다라는 개념. 그래서 벽과의 충돌의 개념에서 압력을 이해하면 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일 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원래 네가 이제 2학년 1학기에 화학 파트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웠는데 요즘에 중등 교과가 교과 개정이 되면서 그 원소론의 개념에서 보일을 설명을 되게 대충 하고 넘어가요. 보일이 무슨 실험했는지 혹시 원소 파트에서 배웠어? 파트에서 안 배웠지. 내가 아마 다음 주 입자에서 여기서 보일 법칙에서 뭐 압력 부피가 반비례다 살짝 하고 넘어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왜냐하면 원래 실험은 얘가 연속설에 대한 비판에서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설명해 줄게요. 디테일한 거는. 어쨌거나 그 실험의 결과 보일은 요렇게 유리관을 J자로 이렇게 휘어놓고 여기에 뭐를 채워놓고 액체 수은을 채워놓고 여기에 수은을 더 채워 넣음으로써 내려 누르는 압력을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압력 때문에 이쪽 수면이 밀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여기에 남아있는 기체 부피 V와 여기서 내려 누르고 있는 압력 P와 이 V의 상관관계를 집중했던 거예요. 여기서 압력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남아있는 기체 부피 V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일의 법칙에서 나온 결론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혹은 이렇게도 많이 쓰죠. P1, V1이 P2, V2더라. 언제?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물론 네가 학교에서 이제 연속설 입자설을 배웠지만 연속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어떤 구성 입자의 밀도가 그 구성 원소가 입자라니 구성 원소의 밀도가 증가하면 우리 눈에 뿅 하고 나타나고 이거를 자꾸 나누다 보면 밀도가 낮아져서 뿅 하고 사라진다는 거야. 이제
전형적인 호그와트식의 이야기죠. 우리 같은 머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법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왜? 공기 중에 예를 들어 불 속성을 가진 원소들이 막 있어. 이게 평소에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밀도가 너무 옅어서야. 근데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혹은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 불원소들이 한쪽에 많이 모여들어서 불원소의 밀도가 높아지면 보일이 이걸 가지고 그 실험을 한 거야. 여기서 계속 압력을 가해서 이 기체를 계속 압축시키다 보면 여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연속설이면 뭔가가 뿅 해야 되죠.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는데 어떤 규칙성이 나왔다?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곱이 일정하더라. 이게 설명을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봤을 때 보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기체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감소한다. 입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간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자설이 맞다로 돌아가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1학년 때 이 입자할 때도 안 하고 2학년 때 원소할 때도 안 하고 씩 지나가 버려요.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거지. 압력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부피 값이 1일 때 120이었으면 2일 때는 60, 3일 때는 40, 4일 때는 30. 합해서 곱해보면 전부 다 P 곱하기 V는 이 실험에서는 120이더라 인 거죠. 그지? 물론 문제마다 실험마다 데이터 값은 바뀌겠지만 이렇게 되더라.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봐봐. 예를 들어 우리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교실에 공기 입자가 한 100개 정도 있어. 이 100개 정도가 랜덤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천장하고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교실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어. 입자는 그대로 100개 있어. 벽에 몇 배나 부딪힐까요? 부딪히는 횟수는. 그러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었더니 충돌이 2배로 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2배로 느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기체는 압력을 충돌로 본다고. 그럼 부피가 4분의 1로 줄면 충돌은 4배가 느니까 압력이 4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게 보일 법칙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을까? 보일 법칙의 예시. 하늘에 올라간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되죠?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놓친 헬륨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터지죠. 왜 터지는데? 아니죠.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치. 풍선이 우리가 풍선의 크기가 있을 거잖아. 이 크기는 결국 뭐냐면 풍선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고 있는 풍선 안 기체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 풍선 밖에서 풍선 표면을 안으로 누르고 있는 우리 대기압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평행이 되는 위치에서 크기가 멈춰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높이 올라가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은 작아져요. 근데 안에서 밀고 있는 압력은 그대로지. 그럼 어떻게 된다? 같아질 때까지 풍선을 밀고 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놓친 풍선은 올라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된다?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그 크기를 버티지 못하는 크기까지 가면 펑 하고 터져버려. 펑 하고 터져버리면 못 찾죠. 터졌으니까 어디 가는지 안 보이잖아. 비슷한 거. 학교나 혹은 가끔씩 집에도 키우는 사람이 있던데 그 어항에 공기방울 만드는 거 있잖아. 뽀글뽀글 올라오는 공기방울. 크기가 똑같이 올라오면서 살짝 커지는 것 같아. 커지죠. 왜? 그게 수압이란 말이야.
물의 압력은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방울은 밑에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된다? 옆에 있는 물 분자들이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공기방울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런 있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거 물론 우리가 그만큼 등산해 본 적은 없겠지만 과자 봉지를 가방에 놓고 어디 등산 같은 거 하면서 설악산이나 한라산 꼭대기에 가면 과자 봉지 빵빵해집니다. 똑같은 이유겠죠. 공기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빵빵해지는 거. 비행기 타본 적 있죠? 비행기 타고 이륙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스튜어디스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푸세요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음료수나 물이나 사탕을 들고 한 바퀴 돌아요. 맞지? 딱 이륙하자마자 주는 것 같죠? 왜 줄까? 그때쯤 되면 귀 멍멍해져 있잖아. 그게 뭐냐? 우리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 공기랑 우리 머리 안에 공기 압력이 다르단 말이야. 이 양쪽 압력을 맞추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하품을 하거나 침을 꼴깍 삼키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삼키거나 침을 삼키기에 꿀꺽하면 귀 안쪽에 있는 관, 우리 코 안쪽에 있는 관, 여기 눈에 있는 눈물관, 요 연결된 그 통로가 열렸다 닫혀. 그럼 압력이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착륙할 때 또 한번 먹먹해지죠. 그러니까 몸 안팎의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침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다?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됐죠? 자, 보일 법칙 설명이 됐으니까 샤를 법칙으로 갈게요. 됐지? 벽이 따라오고 있죠. 보일은 별로 할 게 없고 샤를이 이제 문제인데 잘 따라오니까 하나 더 시켜야지. 자, 아까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를 본 거잖아. 그럼 샤를 법칙은 뭐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T와 부피 V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한 원리,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앞에서 배운 개념, 입자 운동이 증가하게 되죠. 부피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인데, 그 고체나 액체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크기예요. 기체들은 좀 달라요. 기체는 입자 크기는 작은데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은 꽤나 멀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입자 크기에 비해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설명하면 설명이 애매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입자가 입자 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로 인식을 해요. 기체 입자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저절로 뭐가 커진다? 입자 간격,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커진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샤를은 실험을 통해서 뭐를 알아냈느냐? 온도 1도씨가 증가할
네, 요건 이제 우리가 중등 버전입니다. 원래 고등 버전이면 1켈빈으로 가겠죠. 온도가 1도 증가하면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의 증가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기체의 부피가. 그래서 이 개념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왜 선이 왜 올라가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가로축에 온도, 세로축에 부피. 그럼 여기가 0도씨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요때 기울기가 27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커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예상할 수 있죠. 이 부피가 감소해 간다면 부피가 0이 되는 여기는 얼마일까? 그냥 이 그래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중등 때 샤를 법칙 공식, 보일 법칙 공식까지 배우는 경우는 드물긴 하거든요. 배웠어? 그럼 외우고 있어?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끝내. 왜냐하면 현재 중등 과정, 이게 이제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어차피 너는 고등 선행을 해야 되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중등은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라고 교육 지침이 있어요. 계산보다는 성질에 집중해서 가르쳐라야. 그래서 사실 계산 문제가 되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너희들 전 교육과정만 해도 중1들도 시험 쳤을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갖고 기체 부피 계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가 얼마인데 546도씨 8기압에서는 부피가 얼마게? 저거 수행평가로 쌤이 냈었어요. 수행평가 과제가 나오죠. 그 둘 다 바꾸는 케이스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요 공식 자체를 식으로 바꾸면 T도씨일 때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273분의 T도씨가 돼요. 그럼 요거를 풀면 273분의 T 플러스 273 곱하기 V 0도씨가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서 절대 온도의 개념을 대입합니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켈빈이라는 온도 체계가 따로 있어요. 원래 과학에서는 얘를 씁니다. 얘를 써서 바꾸면 공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켈빈 온도에 대한 부피는 273분의 켈빈 온도, 왜? T 플러스 273이잖아. 그러니까 켈빈 온도가 되고 V 273 켈빈이 되겠죠. 0도씨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요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버린다? 켈빈 온도분의 V 켈빈은 273분의 273 켈빈 온도가 되겠죠. 정비례라는 소리죠. 이렇게 돼버린 공식이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0 켈빈일 때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걸 T 켈빈일 때 부피가 V라면 2T 켈빈일 때 부피는 정확하게 2V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체 부피를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여기서는 봐봐. 이 공식에서는 기체 부피를 2배로 늘리려면 T도씨가 273도가 되면 되죠. 근데 이게 그거는 0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막 50도씨의 기체 부피가 2배가 되려면 몇 도가 필요하냐 이러면은 계산 복잡해지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5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323켈빈이 되거든. 646켈빈이 되면 돼요. 그냥 절대 온도로 환산시킨 뒤에 절대 온도를 그 배수만큼 넘겨버리면 부피가 저절로 그 부피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계산이 간단해지지. 그래서 사실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네가 배우게 될 건데 그 수행 과제로 풀어봤다고 하니까 뭐가 되냐 봐봐.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맞지? 샤를 법칙은 온도분의 부피가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는 거잖아. 대신에 온도 단위가 뭐일 때? 절대 온도 단위일 때. 맞지? 그럼 요 두 개 합해버리면 절대 온도 단위의 온도분에 압력 곱하기 부피도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 놓고 한 방에 볼 수 있었어요. 두 가지 다 바꾸는 케이스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풀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절대 온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보일 법칙이나 샤르 법칙을 중등 과정에서 원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 문제 가지고 아이들 산수 평가 테스트를 옛날에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옛날 족보나 옛날 기출 문제를 보면. 근데 요즘에 정성평가로 가기도 했고 1학년 때 자유학년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 계산을 시킬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희들한테 그냥 이런 공식 있다 구경해라 하고 휘리릭 지나가고 나중에 이게 어디 가서 애들 뒤통수를 때리냐면 물리학 1에서 연력학 가면 이게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애들이 물리 1 과정, 중등 과정 끝나고 고등 과정 물리에 갔을 때 보일 법칙, 샤르 법칙을 기억하냐 안 한다는 게 이게 그 물리만 나오는 아니죠. 화학도 화학 2 과정. 너희도 이제 과거나 영재고 가려면 공부해야 되는 그 과정 가면 화학에도 이거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기체 상태 방정식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면서 이제 쭉 넘어갈 때도 나오게 돼요. 고등 과정 가면 중학교 때 이 과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걸 기본 민법으로 깔아놓고 달려버려. 근데 1학년 때 시험 안 치고 뭐 학교에서도 시험 안 치니까 대충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도 안 하고 뭐 시키죠? 발표 수업 시키죠. 그러면서 대충 배운 게 구멍이 뻥 나서 나중에 가면 와 과학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에이씨 때려쳐.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탁구공 찌그러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된다. 사실 그리고 물리 파트에 나중에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체를 뜨겁게 달구면 커지고 차갑게 시키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안경알이 빠지면 안경테에서 안경알이 빠져버리면 잘 안 꽂히면 방법. 테는 따뜻한 물에 불리고 알은 냉동실에 좀 식힌 뒤에 슥 갖다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그냥 있으면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로 그 안경 닦는 수건으로 돌돌돌 감아서 손바닥으로 딱 체온을 맞춰주면 테는 줄고 알은 늘면서 꽉 끼워져요. 이런 것도 이제 요령이 되겠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페트병 뚜껑 닫고 그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뚜껑 닫은 페트병을 물통이니 음료수통이니 싶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쪼그라들죠. 그리고 뭐 풍선저 부피 줄어드는 거 저런 것들도 다 기체의 운동이 줄어서 입자 운동이 줄니까 그 입자가 움직여 다녀야 되는 공간 크기가 줄고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줄어들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정리가 되죠? 과정이. 자, 요거 마저 정리할 거 마저 정리를 해 주시고 네, 20쪽, 21쪽을 빨리 한번 풀어봐 주세요.